한수 교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를린 그 대학의 아마 의학 과대의 교수로 계시는데 아마 그 병원 사리테 병원에서 총괄 수석 의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전공은 감염내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분야의 전문의로서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한마음선언 독일 지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테 대학병원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마 1710년에 설립된 유럽 최대 규모 대학병원으로서 독일권에서 아마 의학 노벨상 수상자가 절반 이상 나온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뵙기에는 한스 여플레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분야를 아마 우리가 큰 스님께서 과학을 뛰어넘어라 하셨는데 그때 뛰어넘자는 말은 심성을 다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성의학, 심성물리학, 심성천체과학, 심성의학 그랬는데 우리 한수 교수님 심성까지 같이 하시니까 다음에 노벨상 후보로 또 노벨상을 타지 않을까 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한수 교수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 통역을 해주시는 이황 교수님께서 또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독일어 말해서 죄송합니다. Es ist mir eine große Ehre, einen Beitrag zu der diesjährigen 한마음-Konferenz 한마음 학술제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지 몇 가지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이상 저는 대학병원에서 의사이자 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한마음선언 독일 지원을 만나는 커다란 행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공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큰 스님 가르침과의 관계에는 언제나 제게 큰 의문이었고 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연히 저는 역사학자 데이빗 크리스찬의 빅 히스토리 접근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 자연과학과 큰 스님 가르침을 좀 더 분명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 히스토리라는 개념에 연계해서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자연과학과 불교가 어떻게 답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신체, 질병 및 치유에 대한 자연과학적 또는 불교적 논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탄생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 정확히 말해서 정자세포의 핵이 난자세포로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 결합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전적으로 유일한 개인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46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에서 세포 분열 중 여성의 염색체가 있고 여기 고립되어 있는 카리오그램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각 염색체와 따라서 각 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50%는 아버지, 50%는 어머니에게서 옵니다. 이 그림은 작곡가 핸델의 가계도입니다. 이 사진은 핸델의 가계도를 보여주는데 부모로부터 50% 유전자를 얻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위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핸델 유전자의 25%는 4명의 조부모, 즉 12.5%는 또 증조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대에 걸쳐 특정한 육체적 성격적 속성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유전적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각 가족 역사의 일부이며 각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10세대 이상 거슬러 올라간 한 인간의 가계도를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중앙에 있고 가장 안쪽의 원안에 그의 두 부모가 있고 다음에는 그의 네 조부모 등이 있고 10대에 걸쳐서 2046명의 조상이 한 개체의 게놈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오는 반개 가족들까지도 가족으로 포함시킨다면 엄청나게 큰 친족의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 개방된 실체라는 것과 우리가 관습적으로 몇 세대만을 이 큰 그림에서 떼어내서 우리 가족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친족을 밝히기 위해 게놈의 섹션 비교가 보통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호 친족인 개인들의 유전자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두 개인의 유전자에서 더 많은 차이가 발견될수록 그들의 친족 관계는 멀어집니다. 독일인이건 한국인이건 관계없이 상호 친족인 개인들의 유전자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두 개인의 유전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친족 관계는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간에 부분에 보시면은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 클러스터 분석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DNA를 연구를 했는데 각 수직선은 다른 혈통의 인간을 대표합니다. 한국인이건 독일인이건 에스키모인이건 그렇습니다. 표준 서열과의 모든 편차는 돌연변이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도면으로부터 유사한 패턴의 돌연변이를 갖는 그룹들이 함께 그룹화될 수 있음이 명확해집니다. 비슷한 패턴의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패턴의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밀접한 친족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한 명의 동일한 인간으로부터 직접적인 혈통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 5만 년 전에서 175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립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날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하나의 대가족의 부분, 즉 아프리카에서 유래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전 세계에 퍼진 호모 사피엔스 종의 일부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전 지구를 채우기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데미소바인과 같은 다른 종의 인간 속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현대인간 호모 사피엔스 역시 공동 조상에서 내려와서 약 40만 년에서 60만 년 전에 분리된 선으로 나뉘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종인 침팬지가 인간의 공통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는 고릴라와 오랑우탄계의 분열이 일어났고 다른 영장류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영장류의 마지막 공통 조상은 약 8천만 년에서 9천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에서부터 모든 영장류의 공통 조상까지의 혈통을 추적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더 올라가면 우리는 다른 모든 포유류들과 공통 조상 인간에 이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진화의 역사에 걸친 현재적 인간의 조상 가계도가 나옵니다. 인간과 지구의 다른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슬라이드에 표시되어 있고 이것이 다음은 지구 행성상의 모든 생명체의 혈통 계보입니다.
모든 계보는 한 줄로 보입니다. 이 선은 지구상의 생명체의 공통 조상을 나타냅니다. 이 조상으로부터 지구의 모든 생명체, 즉 이미 멸종되었거나 아직 살아있는 모든 미생물, 모든 식물, 모든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이 출현했습니다. 이 근본 생명체의 학술적 이름이 모든 세포의 보편적 일반 조상이라는 의미의 루카입니다. 루카는 아마도 약 40억 년 전에 원시 바다의 화산 온천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분류의 경우 지구는 태양과 태양계의 다른 형성과 함께 약 46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40억 년 전에 지구의 물이 표면에 마침 모일 수 있을 만큼만 냉각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루카는 바로 그 얼마 후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속성을 가지고 아직 어린 행성 지구에서 살기에 척박한 조건에 잘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문적 연구에 따르면 루카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유전자 코드 및 세포 기계를 포함한 기본 속성을 오늘날의 모든 생물과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루카에서 세포막에 둘러싸인 생명체들, 즉 고세균과 박테리아가 생겨났습니다. 이것들로 모든 후속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생명 단위인 세포가 형성되었습니다. 생명을 이해하려면 세포라는 게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각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인 유체 공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은 루카가 생겨난 원시 바다의 작은 분리입니다. 이 전자현미경 사진은 간세포를 보여줍니다. 여기 유전 물질이 있는 핵이 있고 세포의 초구조적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가 다른 막을 통해서 서로 분리된 구획, 소위 세포 소기관과 세포질로 분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할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구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 간세포의 인간 간세포의 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세포의 내부를 다른 막과 분리하는 그런 구획 공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매 초마다 수백만 개의 복잡한 분자가 여러 번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이 그림은 이러한 생화학 반응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학 반응 순서가 가장 정확하게 조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산 및 단백질과 같은 크고 복잡한 거대 분자들이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분자 기계로서 세포의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을 통해 세포는 자체 구조를 유지, 재생하고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지구상의 생명의 토대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화학 반응 속의 에너지와 물질의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세포의 생화학적 수명을 결정하는 복잡한 거대 분자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들은 화학적 진화라고 불리는 과정 속에서 즉흥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물, 그리고 더 작은 분자들입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는 젊은 지구, 특히 화산 에너지, 조력 에너지 및 태양 에너지 형태로 풍부했습니다. 물은 수중에서만 거대 분자를 형성하는 화학 반응이 임의에 상당한 정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 형태의 생명체는 지구의 원시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 분자의 실제 건축 재료는 더 작은 분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인 에너지, 물, 분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물과 작은 분자들은 여러 가지 화학 원소의 원자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주기율표상의 화학 원소 목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소의 형성에서 세 그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으로서 이는 빅뱅 중에 생성됩니다. 다음에는 원자 번호 26번 철분까지인 중간 무게의 원소들입니다. 이들은 핵융합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 26보다 큰 무거운 원소들, 즉 이것들은 초신성에서 생성이 됩니다. 중간 무게 원소들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별들의 탄생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막대한 질량의 축적과 그로 인한 중력과 압축으로 인해 핵융합은 수소 헬륨과 중간 정도 무거운 원소에서 철까지 별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된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별들이 빛납니다. 인간의 육체는 특히 탄소와 산소 같은 중간 무게의 원소들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들의 먼지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DNA는 결국 이 별들의 먼지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구리나 아연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 역시도 미량 원소로서 육체에 존재합니다. 무거운 원소, 즉 철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원소의 합성에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소는 에너지 소비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소위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별들이 폭발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가벼운 원소들에서 발생합니다. 이 그림은 빅뱅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모든 원소의 원인인 수소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빅뱅 직후 우주가 만들어진 후 처음 초기 3분 안에 일종의 응축 과정에서 원자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수소에서 다른 이미 설명한 프로세스 중에 모든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연과학적 조사가 우리를 우주의 기원까지 과거 140억 년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산물입니다. 인체의 형성 자재와 기능 원리는 빅뱅에서 오늘날까지 우주의 모든 역사를 반영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우주의 진화 동안에 생겨났습니다. 이 원자들에서 지구 행성의 원시 바다에서 생명의 토대를 이루는 복합 화학이 진화했습니다. 세포들 속의 이 화학의 조직은 생물학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유형들은 진화 과정 동안 단세포에서 인간으로 형성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자연과학적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스님께서도 생물학과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인간이 탄생했다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 측면은 현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큰 스님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비물질적인 무언가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관여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인간의 탄생은 신체, 불성, 영혼의 조합으로 설명됩니다. 불성은 모든 존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원한 불멸의 근본을 말합니다. 영혼은 무수한 과거의 삶에 축적된 태어나는 인간에게 인연으로서 발현에 영향을 주는 업의 정보의 총체입니다. 인연, 마지막으로 육체는 보이는 세계에서의 인연의 징후입니다. 여기서 과학적 관점과 불교적 관점 사이의 내용상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이 둘 다 인간을 그의 역사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정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발달사적인 특징이 신체의 물질적 구조에 반영되는 반면 불교적 관점을 통해서 보면 비물질 영역에서 정착됩니다. 이것은 업의 정보라고 불리는, 즉 각각 존재의 전체 발전을 포함합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삶과 인간의 발전의 전체 역사는 우리 몸의 물질적 형태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물질적 형태로 정보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우주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근원을 생각한다면 왜 큰 스님이 천체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과 같은 모든 과학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 시간적 차원은 전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성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그것이 비어있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즉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전 진화사로 특징 지어진 시간적 차원이 있고 이 모든 이 특성들이 실체가 없는 시간과 공간 저 너머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 다시 한번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우주의 역사의 시작점은 우주의 갑작스러운 확장인 소위 빅뱅입니다. 그러나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체 물리학의 측정과 논리에 따르면 빅뱅 이전에 전체 우주는 단일 지점에서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초기 특이점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초기 특이점에 대해서는 유효한 진술을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시공간은 우주의 확장으로 비로소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초기 특이점에 대한 유효한 해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공의 탄생은 출현은 이 빅뱅의 확장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특이점에는 공간이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교한 기술적 방법으로도 초기 특이점을 파악할 수가는 없습니다. 물리 법칙은 초기 특이점을 설명할 수 없고 그 유효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특이점은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 모든 물리적 법칙의 기원입니다.
초기 특이점은 그렇다면 재료 영역에 속할까요? 물질의 영역에 속할까요? 아니면 비물질 영역에 속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주에 대한 과학적으로 엄격한 물질론적 견해가 궁극적으로 물질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과 불교의 많은 유사점이 명백해지는 한 지점에서 이 연구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두 영역 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강력한 충동을 보여줍니다. 이 두 측면은 모두 우주의 근본이 단일 근원에서 전개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학과 불교는 기원이 시공간을 넘어서고 수학과 같은 단어나 다른 분류 시스템으로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차이는 관찰의 대상에 있습니다. 과학이 오로지 물질 세계의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상을 다루는 반면에 불교는 또한 영적 세계의 보이지 않는 현상 역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우주에서 인간의 몸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생명체는 자율적인 생화학 기계로 이해될 수 있는 개별 세포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수십억 개의 세포로 구성된 신체는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복잡한 생화학, 물리적 기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신체의 모든 자극은 유기체의 구조와 조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종류 중 하나일 수 있는 반응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약 10의 14승계 즉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신체의 전체 시스템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항상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대한 물리적 관찰의 논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인간이 반응을 함에 있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적 조직을 통해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과학적 전을 말씀드리면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조직이 손상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 손상은 그렇다면 오는 것일까요? 자연과학적 질병학에서 질병의 원인은 항상 우연의 요소를 포함하는 걸로 말합니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은 최소한 일부분 인간의 영향 영역 외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암 질환의 예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암 질병의 특징은 소위 악성세포의 통제불능적 성장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암 발병을 주팔로도 역시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변형된 세포의 통제되지 않은 그러한 성장은 성장 조절 및 조절된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돌연변이 발생에 대한 특정 위험 요소를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운다거나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러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돌연변이의 발생은 확률론적, 즉 무작위적인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진단은 악성세포의 검출에 기초합니다. 위험 돌연변이의 출현은 우연한 일로 간주됩니다. 이 치료법은 악성 퇴행을 유발했던 유발자가 아니라 악성세포를 제거, 파괴 또는 적어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의 예로 전이성 대장암 치료법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학요법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요법의 효능 및 부작용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종양의 분자와 기타 특성을 따릅니다. 이 정보를 얻고 나면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치료 방법은 결정 나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결정의 근거는 다른 치료법들을 서로 비교한 임상 시험들입니다. 특정 치료법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이 객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적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신체와 질병에 대한 과학적 견해와 불교 견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행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신은 인연을 통해 모인 수많은 생명체들의 공동체입니다. 인연은 원인과 결과의 보편적 법칙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절대 정밀하게 작동, 한치의 오차도 없고 우연을 모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을 갖고 있고 모든 원인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연으로 묶인 개별 생명체들은 업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세포에 저장된 업의 정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근본을 연결할 수 없는 사람은 그에게 저장된 업의 정보로 완전히 표시되며 그의 행동은 그에 따라 결정되어 버립니다. 불교는 또한 사람이 그의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관점에서 사람의 결정성이 신체의 조직, 즉 물질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큰 스님께서 어떻게 병을 보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하나로 함께 작동하는 한 질병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근본 원인은 근본적인 하나임을 인식할 수 없는 잘못된 세계인식에 있습니다. 이 무지는 나와 남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서로 자주 싸우게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저장되면 결국 질병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업의 정보조차도 부정적 또는 긍정적, 치유할 수 있는 또는 치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용어가 의미가 없는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본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런 업의 정보조차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모든 업이 실제로 공하다고 말합니다. 근본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업의 정보를 변환 및 삭제하여 근본의 하나가 다시 나타납니다. 과학과 불교는 모든 인간의 근본을 규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상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불교는 인간을 불성, 업의 정보, 그리고 보이는 육신의 삼위일체로 간주하여 비물질의 영역을 고려합니다. 과학적이고 불교적인 근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을 그 역사를 통해 규명합니다. 이 결정의 토대가 과학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있고 이 결정의 토대를 과학은 물질적인 것에서 찾고 불교에서는 비물질적인 것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불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봅니다. 근본은 모든 범주를 넘어서므로 그 근본 자리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와 한마음 과학의 토대입니다. 자연과학적 의학은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과 같은 현대 기술이 많은 의학 기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성의학은 환자의 내부 세계에 대한 통찰력과 근본과 연결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미래의 의학에서 중요해져야 합니다. 물론 미래 심성과학이 학문적 근거에 기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주장의 필수적인 상호 주관성은 심성의학적 의료 경험을 교류하는 일들을 통해서 첫걸음을 쉽게 내딛고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가장 전문적인 부분을 쉽게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중요한 건 큰 스님께서 본문에 보면 모든 자연현상인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무위법과 유위법이 함께 돌아가서 공으로 돌아가야 다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불교 한수 교수님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를 통찰하셔서 오늘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이제 토론을 맡아주시는 우리 안영우 원장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금년을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로 하실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짧게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우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아주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서 저희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성과학을 실제로 하는 사례에 대해서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 토론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좀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멀리 오셔서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